72세 할머니가 손녀 돌잔치에서 쫓겨났습니다. 이유는 체면상 안 된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이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을 활용해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거든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 놀라운 반전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부산 영도의 작은 골목길. 72세 한춘심 할머니는 혼자서 아침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30년간 운영했던 분식집을 정리한 지 벌써 3년째.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더욱 조용해진 집에서 혼자만의 루틴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었죠.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고 딸 세영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엄마 안녕하세요. 다음 주 토요일에 지연이 돌잔치 브런치 있어요. 춘심은 마음이 설렜습니다. 손녀의 첫 번째 생일이었거든요. 어디서 해? 우리 집에서 하면 내가 음식 준비 도와줄 수 있는데. 춘심의 제안에 세영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호텔 멤버십 라운지에서 하기로 했거든요. 현수 회사 사람들이랑 같이요. 멤버십 라운지. 춘심에게는 낯선 단어였습니다. 분식집에서 평생을 보낸 그에게 호텔이라는 공간 자체가 멀게만 느껴졌죠. 하지만 손녀를 위한 자리라면 어디든 가고 싶었습니다. 그럼 나도 갈게. 시간 알려줘. 춘심의 말에 세영은 또다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엄마 그게 좀 복잡해요. 복잡하다는 말. 춘심은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딸의 입에서 직접 듣고 싶지는 않았어요. 뭐가 복잡한데? 동선이 좀. 그리고 자리 배치도 미리 정해져 있고요. 아이 친구들 부모님들도 오시거든요. 동선. 자리 배치. 춘심은 이런 단어들을 처음 들었습니다. 분식집에서는 누가 와도 그냥 앉으면 되는 거였는데 전화 너머로 사위 현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정말 공간이 협소해서요. 그리고 체면상. 체면상. 그 단어가 춘심의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누구의 체면을 말하는 건가요? 손녀의? 딸의? 아니면 사위의? 알겠어. 그럼 다른 날 지연이 보러 갈게. 춘심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끊은 후 그는 한참 동안 빈 찻잔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어요. 체면상.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체면을 깎아내리는 존재가 된 건가? 30년간 새벽 4시에 일어나 국물을 우리고 손님들의 허기를 달래주던 내 손이 이제는 부끄러운 것이 된 걸까? 춘심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주름진 얼굴과 거친 손. 오래된 카디건과 편안한 바지. 이런 모습이 멤버십 라운지라는 곳에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말인가요? 마음 한편으로는 이해했습니다. 세영이와 현수가 쌓아온 사회적 위치가 있을 테고 그들만의 세계가 있을 거라는 것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서운했어요. 손녀의 특별한 날에 할머니가 함께할 수 없다는 게. 그날 밤 춘심은 잠들기 전까지 생각했습니다. 언제부터 내가 이렇게 된 걸까? 언제부터 내 존재가 다른 사람들에게 부담이 된 걸까? 분식집을 운영할 때는 달랐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찾아와 따뜻한 말 한마디씩 건네고 갔죠. 학생들은 시험 기간이면 야식을 시켜 먹으며 고민을 털어놓기도 했고, 그때의 나는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초대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체면상 문제가 되는 사람으로. 춘심은 그 현실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뭔가 달라져야 한다는 생각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춘심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창문을 열고 영도의 바다를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오늘도 혼자지만 그래도 살아있는 하루였습니다. 체면상 초대받지 못하는 할머니의 하루이지만요. 손녀의 돌잔치에 참석할 수는 없었지만 춘심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선물이라도 직접 만들어 전해주고 싶었거든요. 어머니에게서 배운 손바느질 기술을 살려 누비 이불을 만들어 보기로 했어요. 춘심은 동네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포근하고 부드러운 천을 고르는 일부터 시작했죠. 아이용이니까 면 소재로 색깔은 연한 노랑과 하늘색으로. 그리고 속에 들어갈 솜도 최고급으로 골랐어요. 할머니 이거 누구 줄 거예요? 천가게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손녀 돌 선물이야. 손으로 직접 누비질해서 만들어 줄 거야. 요즘 그런 거 해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참 정성스럽네. 집으로 돌아온 춘심은 바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도안을 그렸어요. 예쁜 꽃무늬와 나비 모양으로. 그리고 천을 재단하고 하나하나 바늘땀을 맞춰가며 누비질을 시작했습니다. 한 땀 한 땀. 바늘이 천을 통과할 때마다 춘심의 마음도 함께 들어갔어요. 손녀가 이 이불을 덮고 편안하게 잠들기를.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자라기를. 할머니의 사랑을 느끼며 따뜻하게 지내기를. 밤이 깊어도 춘심은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어린 시절 해주셨던 것처럼 정성을 다해 만들고 있었거든요. 예전에 세영이가 어렸을 때도 이런 식으로 이불을 만들어줬었죠. 그때 세영이는 얼마나 좋아했던지. 새벽 3시가 넘어서야 마침내 완성되었습니다. 보들보들한 누비 이불. 크기도 딱 맞고 무늬도 귀여웠어요. 춘심은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튿날 오후 춘심은 곱게 포장한 이불을 들고 딸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니 마음이 조금 위축되었어요. 깔끔하고 현대적인 건물들 사이에서 자신이 초라해 보이는 것 같았거든요. 딸의 집 앞에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세영이가 나와 문을 열었어요. 엄마? 갑자기 왜? 지연이 선물 가져왔어. 잠깐만. 춘심은 정성스럽게 포장된 이불을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누비 이불이야. 손으로 직접 만든 거. 세영이는 포장을 뜯어보더니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이불을 펼쳐보고 다시 개어놓고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엄마 고마운데 이거 좀. 뭐가? 집 콘셉트와 좀 안 맞아요. 저희 집이 모던한 스타일이거든요. 콘셉트. 또 하나의 새로운 단어였습니다. 춘심은 이불을 다시 바라보았어요. 분명히 예쁘게 만들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아이 방에 하나쯤 두면 어떨까? 할머니가 직접 만든 건데. 엄마 죄송해요. 정말 고마운데 저희는 브랜드 제품으로 다 맞춰놨거든요. 이런 손수 만든 건. 세영이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민망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춘심은 그 표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알겠어. 춘심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불을 다시 조심스럽게 포장하고 품에 안았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마음은 정말 고마운데. 괜찮아. 이해해.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춘심은 돌아서며 눈물이 핑 돌았어요. 밤새 정성을 다해 만든 이불이 콘셉트에 맞지 않는다니.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춘심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만든 것들이 이제는 어울리지 않는 건가? 내 손길이 담긴 것들이 부끄러운 것이 된 걸까?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춘심은 품속에 이불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여전히 따뜻하고 부드러웠어요. 한 땀 한 땀 들어간 사랑도 그대로였고. 하지만 그 사랑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게 서러웠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이불을 펼쳐놓고 다시 한번 살펴보았어요. 무엇이 콘셉트에 맞지 않는 걸까? 따뜻함이? 정성이?
아니면 할머니라는 존재 자체가? 그날 밤 춘심은 이불을 자신의 이불장에 넣어두었습니다. 언젠가 누군가 이 따뜻함을 필요로 하는 날이 올 거라고 믿으면서요. 비록 지금은 콘셉트에 맞지 않더라도 말이에요. 돌잔치 당일이 되었습니다. 춘심은 새벽부터 잠이 오지 않았어요. 손녀 지연이의 첫 번째 생일인데 할머니가 함께하지 못한다는 게 마음에 걸렸거든요. 아침을 먹다가 문득 생각했습니다. 멀리서라도 손녀 얼굴만 보고 올 수는 없을까? 라운지 안에 들어갈 수는 없더라도 적어도 어떤 곳인지는 보고 싶었어요. 춘심은 평소보다 정성스럽게 옷을 갖춰 입었습니다. 깨끗한 블라우스에 정장 바지. 신발도 가장 좋은 것으로 신었어요. 거울을 보니 그래도 단정해 보였습니다. 호텔까지 가는 길은 멀었습니다. 지하철을 2번이나 갈아타고 걸어서 10분 더. 춘심에게는 낯선 도심 한복판이었어요. 높은 빌딩들과 넓은 도로, 그리고 빠르게 지나가는 사람들. 호텔에 도착했을 때 춘심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로비부터 화려하고 웅장했거든요.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오가고 모든 게 반짝반짝 빛났어요. 자신이 여기에 어울리는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안내 데스크에 다가갔어요. 멤버십 라운지가 어디에 있나요? 직원은 친절하게 길을 알려주었습니다. 15층이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에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니 멋진 라운지 입구가 보였어요. 그리고 그 앞에서 사람들이 드나드는 모습도. 춘심은 입구 근처로 다가갔습니다. 혹시 지연이나 세영이를 볼 수 있을까 해서요. 하지만 직원이 다가와서는 말했습니다. 실례합니다. 오늘 이곳은 프라이빗 파티가 있어서 회원분들만 출입 가능합니다. 아, 네. 저는 그냥. 춘심은 명단에 자신의 이름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들으니 가슴이 답답했어요. 혹시 잠깐만 구경해 볼 수는? 죄송합니다. 오늘은 정말 안 되겠어요. 춘심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라운지 입구에서 조금 떨어진 벤치에 앉았어요. 적어도 이 정도 거리에서라면 누가 나오는지 볼 수 있을 테니까. 벤치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라운지 안에서는 경쾌한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아이들 웃음소리도 들리고 어른들의 대화 소리도 들렸습니다. 박수 소리가 날 때마다 춘심의 가슴도 덩달아 뛰었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라운지 문이 열리면서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춘심은 목을 길게 빼고 살펴보았어요. 세영이는 보이지 않았고 지연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또 30분이 지났습니다. 이번에는 몇 가족이 함께 나왔어요. 그 중에 아이를 안고 있는 여자가 보였습니다. 혹시 세영이일까? 하지만 너무 멀어서 정확히 알 수 없었어요. 춘심은 일어서서 조금 더 가까이 가보려 했습니다. 그때 직원이 다시 다가왔어요. 할머님, 여기서 계속 기다리시는 건가요? 아, 네. 잠깐만요. 혹시 누구를 기다리시는 거라면 연락을 드릴 수도 있는데요. 춘심은 머뭇거렸습니다. 세영이에게 연락을 해달라고 할까? 하지만 그러면 또 민망한 상황이 될 것 같았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춘심은 다시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라운지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초대받지 못한 잔치 앞에서 이렇게 서성이고 있다니. 이게 할머니의 마지막 모습이어도 되는 걸까? 마음속에서 질문이 꼬리를 물고 올라왔습니다. 내가 초라한 걸까? 아니면 내 주변의 관계들이 초라해진 걸까? 언제부터 나는 밖에서 기다리는 사람이 된 건가?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라운지 안의 불빛이 더욱 환하게 보였어요. 춘심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기다려봐야 소용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춘심은 결심했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누군가의 체면 때문에 밖에서 기다리는 사람으로는 살 수 없다고.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춘심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그 불빛들처럼 자신의 인생도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야 할 때였어요. 집에 돌아온 춘심은 차 한 잔을 끓여 마셨습니다. 라운지 앞 벤치에서의 시간이 자꾸 떠올랐어요. 더 이상 이런 식으로는 살 수 없다는 생각이 확고해졌습니다. 춘심은 방 한쪽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30년간 써온 손장부가 정리되어 있었어요. 분식집 운영하면서 하루도 빠짐없이 기록한 수입과 지출 내역들. 그리고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손으로 적어둔 메모들도 함께. 장부를 펼쳐보니 자신의 재정 상황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재개발 예정인 2다세대 주택. 작지만 영도에서는 나름 괜찮은 위치였어요. 그리고 매달 조금씩 넣어둔 적금들. 오래된 금반지 몇 개도 있었고요. 남편의 자필 메모를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병원에 누워있을 때 떨리는 손으로 써준 것들이었어요. 집안일에 대한 것, 은행 계좌에 대한 것,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춘심아, 남은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살아. 자식들 눈치 보지 말고. 그때는 그냥 위로의 말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시 읽어보니 정말 소중한 유언 같았어요. 남편도 알고 있었던 거겠죠. 언젠가 이런 날이 올 거라는 걸. 춘심은 새 노트를 한 권 꺼냈습니다. 그리고 첫 페이지에 이렇게 적었어요. 한춘심의 새로운 인생 계획. 먼저 현재 상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나이 72세. 건강 상태 양호. 경제적 자산은 주택, 적금, 기타 소액 자산. 가족 관계는 복잡함. 그리고 앞으로 원하는 것들을 적어보았어요. 더 이상 누군가의 체면 때문에 숨어 살지 않기. 내 돈을 내 뜻대로 사용하기. 진정으로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들과만 관계 맺기.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기. 춘심은 펜을 잠시 멈추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계획을 세운다고 해서 정말 달라질 수 있을까? 하지만 적어도 시도해 볼 만한 가치는 있어 보였어요. 다음 페이지에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재정 정리 및 자산 활용 방안 마련. 두 번째, 새로운 거주지 알아보기. 세 번째, 가족과의 관계 재정리. 각 항목마다 세부 계획을 적어 나갔어요. 주택 매각 후 일부는 월 지급식 연금으로 전환. 나머지는 새로운 생활을 위한 자금으로 활용. 거주지는 혼자 사는 것보다 비슷한 또래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곳으로. 가족관계는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세영이와 현수를 아예 끊고 살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처럼 일방적으로 무시당하는 관계는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춘심은 경계 설정이라는 말을 적어보았습니다. 최근에 동네 복지관에서 들은 강의에서 나온 말이었어요.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는 서로의 경계를 존중해야 한다는.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72세부터 새로 태어난다. 남은 시간은 남의 체면이 아니라 내 호흡대로 살겠다. 노트를 덮고 춘심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처음으로 자신만을 위한 계획을 세워본 것 같았어요. 물론 쉽지 않을 거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라운지 앞 벤치에서의 그 서러움을 다시는 느끼고 싶지 않았어요. 그날 밤 춘심은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는 넓은 들판을 혼자 걸어가고 있었어요. 무겁던 짐을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으로. 그리고 그 길 끝에는 따뜻한 빛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춘심은 일찍 일어나 동네 법무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이웃들이 추천해준 곳이었어요. 부동산 거래나 각종 계약서 작성을 도와주는 곳이라고 했거든요. 법무사는 50대 중반의 친절한 남자분이었습니다. 춘심의 이야기를 차분히 들어주었어요. 주택 매각 계획부터 자산관리 방안까지. 할머님, 계획을 잘 세우셨네요. 다만 몇 가지 검토해 볼 부분이 있어요. 법무사는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춘심의 집이 있는 영도 지역은 재개발 예정지라 값이 오르고 있었어요. 지금 파시면 괜찮은 가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리모델링을 조금 하시면 더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어요. 춘심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은 오래되었지만 구조는 튼튼했거든요. 도배와 바닥 교체, 그리고 화장실 리모델링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았어요. 그리고 월 지급식 연금 말씀하셨는데 요즘 민간연금 상품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국민연금과 별도로 받을 수 있는 것들이죠. 법무사는 여러 금융회사의 상품을 비교해서 보여주었습니다.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받는 방식이었어요. 춘심의 나이와 자산 규모를 고려할 때 괜찮은 조건들이었습니다. 할머님 나이를 고려하면 월 80만 원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자금은 비상금으로 두시고요. 80만 원이면 혼자 살기에는 충분한 금액이었습니다. 게다가 국민연금도 따로 받고 있으니까요. 춘심은 처음으로 경제적 자유를 느꼈어요. 그런데 새로운 거주지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법무사의 질문에 춘심은 준비해온 자료를 꺼냈습니다. 인터넷 카페에서 찾은 시니어 코하우징 정보였어요. 바람마당 71이라는 곳인데요. 비슷한 연령대 분들이 함께 사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법무사는 그 자료를 살펴보았습니다. 도심에서 접근성이 좋은 위치에 있는 시니어 전용 주거시설이었어요. 개인 공간은 확보하되 공용 공간을 함께 사용하는 형태였습니다. 좋은 선택인 것 같아요. 요즘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관심 가지시는 주거 형태거든요. 춘심은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계획이 현실성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으니 자신감이 생겼어요. 법무사 사무실을 나온 후 춘심은 바로 리모델링 업체에 연락했습니다. 동네에서 소문난 곳이었어요. 견적을 받아보니 생각보다 많은 돈이 들지 않았습니다. 3주 정도면 완료될 것 같아요, 할머님. 업체 사장의 말에 춘심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사이에 바람마당 71도 방문해보고 입주 준비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 주 춘심은 바람마당 71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지하철역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는 깔끔한 건물이었어요. 1층에는 공용 라운지와 식당이 있고 위층에는 개인 유닛들이 있었습니다. 관리사무소 직원이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어요. 저희는 만 65세 이상 분들만 입주 가능해요. 개인 프라이버시는 보장하되 원하시면 다른 입주민분들과 교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있고요. 개인 유닛은 원룸 형태였지만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작은 주방과 화장실, 그리고 충분한 거실 공간. 창문으로는 작은 정원이 보였어요. 공용시설은 어떤 게 있나요? 주방, 세탁실, 도서관, 그리고 옥상에 작은 텃밭도 있어요. 입주민분들이 함께 가꾸시는 거죠. 텃밭이라는 말에 춘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분식집을 운영할 때 늘 신선한 채소를 직접 기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도시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었어요. 여기 입주민분들은 어떤 분들이세요? 대부분 70대 초중반이시고요.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다들 독립적이면서도 외롭지 않게 지내고 계세요. 춘심은 이곳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혼자만의 공간도 있으면서 필요할 때는 다른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곳. 라운지 앞 벤치에서 느꼈던 소외감과는
정반대의 공간이었어요. 1년 시범 거주도 가능한가요? 네, 가능해요. 다만 대기가 조금 있을 수 있어요. 춘심은 바로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보증금과 첫 달 월세를 계산해 보니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춘심은 기분이 한결 밝아졌습니다. 계획이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다는 게 실감났거든요. 더 이상 남의 체면을 신경 쓰며 구석에 숨어 살지 않아도 될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춘심은 노트에 진행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리모델링 계약 완료, 바람마당 70일 입주 신청 완료, 연금 상품 검토 중. 하나씩 체크 표시를 하니 뿌듯했어요. 72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자신만을 위한 계획을 세워본 적이 있었나 싶었습니다. 늘 누군가를 위해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살았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마지막으로 춘심은 남편의 메모를 다시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춘심아, 남은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살아. 이제 정말로 그렇게 살 준비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챕터 6 첫 경계선 통보. 리모델링이 한창 진행되던 어느 날 예상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영이와 현수가 함께 찾아온 거예요. 아마 동네 어디선가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춘심이 집을 고치고 있다는 얘기를요. 초인종이 울렸을 때 춘심은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두 사람이 심각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엄마, 갑자기 집 고치는 이유가 뭐예요? 세영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인사도 없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는 모습이었죠. 들어와서 이야기해. 춘심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상황이었거든요. 거실에 앉은 현수가 주변을 둘러보더니 말했어요. 어머님, 리모델링 비용이 많이 들었을 텐데요. 굳이 이럴 필요가 있었나요? 내 집이니까 내가 고치는 거지. 춘심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표정은 불편해 보였어요. 세영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혹시 집을 파실 생각은 아니시죠? 드디어 나왔네요. 춘심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진짜 관심사가 무엇인지 이제야 드러나는군. 팔 수도 있어. 춘심의 솔직한 대답에 두 사람은 당황했어요. 엄마, 그건 안 돼요. 집값이 오르고 있는데 지금 팔면 손해예요. 그리고 세금 문제도 있고요. 양도소득세 엄청 나올 텐데. 현수가 덧붙였습니다. 어머님, 나중에 저희 사정도 생각해 주셔야죠. 이 집이 결국 뭐? 춘심이 날카롭게 물었어요. 현수는 말을 흐렸습니다. 하지만 의미는 명확했죠. 결국 자신들이 물려받을 재산이라는 뜻이었으니까요. 앉아. 춘심이 두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해둔 종이를 꺼냈어요. 이걸 읽어봐. 종이에는 춘심이 정리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관계에서 지켜야 할 원칙들이야. 세영이가 종이를 받아 읽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만남은 사전 약속을 통해서만. 두 번째, 서로에게 존댓말 사용하기. 세 번째, 일방적인 선물 강요나 간섭 금지. 엄마, 이게 뭐예요? 세영이의 목소리에 당황스러움이 섞였어요. 경계 설정이야. 건강한 관계를 위해 필요한 거지. 춘심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의 관계에서 자신이 느꼈던 것들을, 체면상이라는 이유로 소외당했던 경험들을, 콘셉트에 맞지 않는다며 거절당했던 마음을, 돈 얘기 전에 예의 얘기부터 해야 할 것 같아. 춘심의 말에 두 사람은 할 말을 잃었어요. 현수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시는 것 아닌가요? 저희가 언제 무례하게. 지연이 돌잔치 때. 춘심이 끊었어요. 체면상 안 된다고 했지.
정적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몰라 했어요. 엄마, 그건 정말 공간이 좁아서. 세영이가 변명하려 했지만 춘심이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변명은 됐어. 그냥 앞으로는 이 원칙대로 지내자. 춘심은 일어서서 부엌으로 갔어요. 그리고 차 3잔을 가져왔습니다. 이제 차나 한잔 하면서 천천히 이야기해보자. 춘심의 목소리는 단호하면서도 따뜻했어요. 세영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정말 집을 파시는 건가요? 팔 수도 있고 안 팔 수도 있어. 내가 결정할 일이지. 하지만 엄마 혼자 사시기에는 너무 큰 결정 아닌가요? 현수의 말에 춘심은 미소를 지었어요. 72년 살아온 사람이 혼자 결정 못할 게 뭐가 있겠어? 그날 두 사람은 1시간 정도 더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대화는 예전과 달랐어요. 춘심이 일방적으로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의견을 명확하게 표현했거든요. 두 사람이 떠날 때 춘심이 말했습니다. 다음에 올 때는 미리 연락해줘. 그리고 존댓말 잊지 말고. 문을 닫은 후 춘심은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경계를 명확하게 그어본 것 같았어요. 쉽지 않았지만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춘심은 노트에 적었습니다. 오늘 첫 번째 경계선을 그었다. 어색하고 어려웠지만 자유로웠다. 며칠 후 현수가 혼자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미리 전화를 해서 약속을 잡았어요. 춘심의 새로운 원칙을 따른 거죠. 어머님, 안녕하세요. 현수는 존댓말로 인사했습니다. 어색해 보였지만 노력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래, 들어와. 춘심도 정중하게 맞이했습니다. 현수는 거실에 앉더니 조심스럽게 운을 뗐어요. 어머님,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게 있잖아요. 아버님이 생전에 집은 결국 딸에게 물려주신다고 하셨다는. 춘심은 그 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오히려 정반대였죠. 잠깐. 춘심은 일어서서 서랍으로 갔어요. 그리고 남편의 자필 메모가 적힌 종이를 가져왔습니다. 이거 읽어봐. 춘심이 종이를 현수에게 건네주었어요. 현수는 종이를 받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떨리는 글씨체로 적힌 남편의 마지막 말들. 그리고 마지막 줄에 선명하게 적힌 문장. 집은 내가 자유롭게 처분하라. 자식 체면보다 내 숨이 먼저다. 현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자신이 말한 내용과 정반대였거든요. 이건 언제 쓰신 건가요? 현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병원에 입원해 계실 때 마지막 주에 쓰신 거야. 춘심은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춘심은 장부를 꺼내 보여주었어요. 그 메모가 붙어 있던 페이지와 날짜를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남편의 필적도 분명했고 작성 날짜도 명확했어요. 어머님, 하지만 이게 법적으로. 현수가 말하려다 멈췄습니다. 공증은 안 했지만 자필증서야. 법무사가 확인해 줬어. 춘심은 법무사가 작성해준 보관 확인서도 함께 보여주었어요. 현수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주장이 완전히 무너진 상황이었거든요. 아버님이 정말로 이렇게 생각하셨다는 건가요? 현수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그분은 생전에 늘 말씀하셨어. 자식들이 부모 재산 때문에 다투는 걸 보면 마음이 아프다고. 그래서 나한테 자유롭게 하라고 하신 거야. 춘심은 남편과의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분식집을 함께 운영하면서 나눴던 대화들. 노후에 대한 걱정보다는 서로를 챙기는 마음이 더 컸던 시절들. 어머님, 죄송합니다. 현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잘못 알고 있었나 봅니다. 괜찮아.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듣게 되어 있어. 춘심은 너그럽게 받아들였습니다.
현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그럼 정말로 집을 매각하실 건가요? 아직 확정은 아니야. 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아. 춘심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저희한테 상의 없이요. 현수의 목소리에 실망감이 섞였어요. 춘심은 잠시 현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상의는 필요 없어. 내 재산이니까. 다만 알려주는 거지. 춘심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하지만은 없어. 당신들도 결혼할 때 부모 동의 구하고 했어. 본인들 인생은 본인들이 결정하는 거잖아. 현수는 할 말을 잃었어요. 춘심의 논리가 명확했거든요. 그날 현수는 1시간 정도 더 있다가 돌아갔습니다.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어머님, 저희가 너무 성급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님 뜻을 존중하겠습니다. 문을 닫은 후 춘심은 남편의 메모를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자식 체면보다 내 숨이 먼저다. 참 명확한 말이었어요. 그날 밤 춘심은 남편 사진 앞에 앉아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 말이 맞았어. 이제야 숨 쉬면서 살 것 같아. 남편의 미소가 더욱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잘했다고 격려해 주는 것 같았어요. 춘심은 노트에 적었습니다. 남편의 진짜 유언을 전했다. 이제 정말로 자유롭게 살 수 있겠다. 드디어 바람마당 70일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입주 가능하다는 소식이었어요. 춘심은 기다렸던 순간이었습니다. 리모델링이 완료된 집은 정말 깔끔했어요. 새 주인이 살기에 충분할 만큼 멋져졌습니다. 부동산 중개사도 만족스러워했죠. 할머님, 이 정도면 시세보다 높게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개사의 말에 춘심은 뿌듯했습니다. 투자한 리모델링 비용이 아깝지 않았어요. 이사 준비는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30년 동안 모은 물건들 중에서 정말 필요한 것만 골라내는 작업. 추억이 담긴 물건들은 사진으로 찍어두고 정리했어요. 제일 고민되는 건 손으로 만든 누비 이불이었습니다. 세영이가 거절했던 그 이불 말이에요. 버리기에는 너무 아깝고 가져가자니 쓸 곳이 없을 것 같았어요. 결국 춘심은 이불을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언젠가 필요한 사람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사 당일 세영이와 현수가 도와주러 왔습니다. 예전과는 다른 분위기였어요. 춘심의 결정을 존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님, 바람마당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궁금해요. 현수가 짐을 옮기면서 물었어요. 비슷한 또래 분들이 함께 사는 곳이야. 혼자만의 공간도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춘심은 설명해 주었습니다. 바람마당 70일에 도착했을 때 관리사무소 직원이 나와서 맞이해 주었어요. 입주민 몇 분도 함께 나와서 인사를 건네주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춘심 할머님이시죠?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다가와 말했어요. 저는 박정자예요. 여기 산지 2년 됐어요. 정자 씨는 춘심을 친근하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바람마당의 일과와 규칙들을 설명해 주었어요. 아침에는 공용주방에서 함께 식사하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강제는 아니고요. 각자 방에서 해 드셔도 되고. 춘심의 방은 3층에 있었습니다. 창문으로는 작은 정원과 텃밭이 보였어요. 햇살이 잘 들어오는 따뜻한 방이었습니다. 짐을 정리하면서 춘심은 새로운 시작을 실감했어요. 72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만을 위한 공간을 갖게 된 거죠. 저녁 무렵 정자 씨가 찾아와서 말했어요. 할머님, 내일 아침에 공용주방에서 죽 끓이실 분을 찾고 있거든요. 혹시 관심 있으세요? 춘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분식집에서 30년간 국물을 우려온 경험이 있었거든요. 물론이죠.
어떤 죽을 끓이면 될까요? 입주민분들이 좋아하시는 건 닭죽이나 전복죽이에요. 소화도 잘 되고. 다음 날 아침 춘심은 일찍 일어나 공용 주방으로 갔습니다. 넓고 깔끔한 주방이었어요. 모든 설비가 최신식이었습니다. 춘심은 정성스럽게 닭죽을 끓이기 시작했어요. 닭을 구워서 국물을 내고 쌀을 넣어서 부드럽게 끓였습니다. 마지막에 파와 마늘, 생강을 넣어서 향을 살렸어요. 향긋한 냄새가 나자 입주민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와, 이 냄새가 뭐예요? 춘심 할머님이 죽을 끓이고 계세요. 아침 식사 시간이 되자 10여 명의 입주민들이 모였어요. 춘심이 끓인 닭죽을 맛보고는 모두 감탄했습니다. 할머님, 어디서 요리를 배우셨어요? 30년 동안 분식집을 했거든요. 그날부터 춘심은 주 2회 아침죽 나눔을 맡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기술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뿌듯했어요. 오후에는 옥상 텃밭 동아리에 참여했습니다. 상추, 깻잎, 고추 등을 함께 기르는 모임이었어요. 도시에서는 꿈꿔볼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할머님, 손이 정말 야무지세요. 텃밭 동아리 회장인 김영수 씨가 말했어요. 농사 경험이 있으신가 봐요. 어릴 때 시골에서 자랐거든요. 할머니 따라다니면서 많이 배웠어요. 춘심은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대답했습니다. 저녁에는 공용 라운지에서 입주민들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각자의 인생 이야기를 들어보니 모두 비슷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식들과의 복잡한 관계, 경제적 독립의 중요성,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갈망. 저도 며느리랑 갈등이 있어서 여기 왔어요. 정자 씨가 말했습니다. 집에서는 늘 눈치 보고 살았는데 여기서는 정말 자유로워요. 춘심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많은 노인들이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첫날 밤 춘심은 자신의 방에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정원에 심어진 나무들이 바람에 살랑거렸어요. 72년 만에 처음으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 밤이었습니다. 체면상이라는 말도 콘셉트에 맞지 않는다는 말도 들을 필요가 없는 완전히 자신만의 공간에서 보내는 첫날 밤이었어요. 바람마당에서의 생활이 2개월째 접어들었습니다. 춘심은 이곳에서의 일상에 완전히 적응했어요. 아침죽 나눔은 입주민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았고 텃밭 가꾸기도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세영이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미리 약속을 잡자는 전화였습니다. 춘심이 정한 원칙을 지키는 모습이었죠. 엄마, 지연이가 감기에 걸려서 열이 많이 나요. 혹시 시간 되시면 한번 보러 오실 수 있을까요? 세영이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춘심의 마음도 덩달아 조급해졌어요. 병원에는 갔어? 네, 다녀왔는데 약만 처방받고. 밤에 열이 더 오르네요. 춘심은 손녀가 아프다는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조심스러웠어요. 또다시 체면상이라는 말을 들을까 봐. 내가 가도 될까? 혹시 민망하면. 엄마, 제발 와주세요. 지연이도 할머니를 찾고 있어요. 세영이의 간절한 목소리였습니다. 춘심은 바로 준비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이불장에 넣어둔 손수 제작 누비 이불 말이에요. 콘셉트에 맞지 않는다며 거절당했던 그 이불. 하지만 아픈 아이에게는 따뜻함이 가장 필요하잖아요. 춘심은 이불을 꺼내서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번에도 거절당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가져가기로 했어요. 세영이 집에 도착하니 지연이가 열로 인해 보채고 있었습니다. 작은 몸이 달아오른 상태였어요. 할머니. 지연이가 춘심을 보자 팔을 벌렸습니다. 춘심은 조심스럽게 손녀를 안아주었어요.
작고 뜨거운 몸이 안쓰러웠습니다. 많이 아파? 네. 지연이는 힘없이 대답했어요. 춘심은 가방에서 누비 이불을 꺼냈습니다. 이거 지연이한테 덮어줄까? 세영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아픈 딸을 보니 콘셉트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네, 엄마. 고마워요. 춘심은 지연이에게 누비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한 땀 한 땀 정성으로 만든 그 이불. 지연이는 이불을 만지작거리더니 편안해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따뜻해. 지연이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잠들기 시작했어요. 이불의 부드러운 감촉과 할머니의 체온이 전해진 덕분인 것 같았습니다. 세영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정말 고마워요. 이 이불 정말 따뜻하네요. 할머니가 만든 거니까. 사랑이 들어있어. 춘심은 잠든 손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춘심은 지연이 곁에서 밤을 새웠어요. 열이 내릴 때까지 물수건으로 닦아주고 이불을 다시 덮어주고 새벽이 되어서야 지연이의 열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지연이가 눈을 뜨더니 이불을 꼭 안았어요. 이거 예뻐요. 할머니가 만든 거예요. 응, 지연이 생각하면서 만든 거야. 고마워요, 할머니. 그 순간 춘심은 깨달았습니다. 진짜 콘셉트는 사랑이라는 걸. 브랜드나 스타일보다 더 중요한 건 정성과 마음이라는 걸. 세영이도 그걸 알았는지 눈물을 글썽였어요. 엄마, 죄송해요. 전에 제가 너무했어요. 괜찮아. 이제 알면 됐어. 춘심은 딸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날부터 누비 이불은 지연이의 가장 소중한 물건이 되었어요. 밤마다 할머니 이불을 덮고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세영이도 변했어요. 춘심의 손길이 담긴 것들의 가치를 알게 된 거죠. 6개월이 흘렀습니다. 춘심의 새로운 생활은 완전히 자리를 잡았어요. 바람마당 70일에서의 일상은 평화롭고 활기찼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아침에는 입주민들을 위한 죽을 끓이고 오후에는 텃밭에서 채소를 기르며 시간을 보냈어요. 저녁에는 독서실에서 책을 읽거나 라운지에서 다른 분들과 수다를 떨었습니다. 무엇보다 좋은 건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었어요. 체면상이라는 말을 들을 일도 콘셉트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을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춘심에게 특별한 제안이 들어왔어요. 바람마당 관리사무소에서 연락이 온 거였습니다. 할머님, 혹시 시간 되시면 잠깐 사무실로 와주실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인지 궁금해서 사무실에 갔습니다. 관리소장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할머님께서 끓여주시는 죽이 입주민분들 사이에서 정말 인기가 많거든요. 그래서요. 혹시 주방 운영을 전담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물론 적당한 급여도 드리고요. 춘심은 깜짝 놀랐습니다. 72세에 새로운 일자리를 제안받다니. 제가 나이가 많은데 괜찮을까요? 연령은 전혀 문제 없습니다. 오히려 경험과 정성이 더 중요하거든요. 춘심은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분식집을 운영했던 경험을 살릴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기뻤습니다.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춘심은 바람마당 71의 공용주방 전담 요리사가 되었어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입주민들을 위한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죽뿐만 아니라 간단한 반찬류도 만들었어요. 직접 기른 채소들을 활용한 신선한 요리들. 입주민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춘심 할머님 덕분에 집 밥 먹는 느낌이에요. 정말 어머니 손맛 같아요. 칭찬을 들을 때마다 춘심의 마음은 뿌듯했어요.
72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순수하게 인정받아 본 적이 있었나 싶었습니다. 나이나 외모, 사회적 지위와 상관없이 오직 실력과 정성으로만 평가받는 일.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행복했어요. 어느 날은 세영이가 지연이와 함께 바람마당을 방문했습니다. 미리 약속을 잡고 온 거였어요. 할머니. 지연이가 뛰어와서 춘심을 안았습니다. 여전히 할머니가 만든 누비 이불을 들고 다녔어요. 할머니 여기 정말 예뻐요. 지연이는 신기한 듯 바람마당을 둘러보았습니다. 옥상 텃밭에서는 상추와 토마토가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고 공용 라운지에서는 입주민들이 화투를 치며 웃고 있었어요. 엄마 여기 정말 좋으시겠어요. 세영이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응, 정말 좋아. 춘심은 진심으로 답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춘심은 주방으로 가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지연이와 세영이도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양을 넉넉히 준비했어요. 할머니가 직접 만드신 거예요. 세영이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정갈한 반찬들이 가득했어요. 콩나물 무침, 시금치나물, 김치찌개, 그리고 갓 지은 밥. 여기 입주민분들 식사 담당하고 있거든. 대단하세요, 엄마. 정말 맛있어요. 세영이는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예전에는 엄마의 손맛을 당연하게 여겼는데 이제야 그 소중함을 깨달은 거였어요. 식사 후 세영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앞으로 자주 놀러와도 될까요? 물론 미리 약속하고. 당연하지. 언제든 환영이야. 춘심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제는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가 된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춘심은 일기를 쓰며 생각했습니다. 72세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이 이렇게 풍요로울 줄 누가 알았을까. 체면상이라는 이유로 소외당했던 그날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유가 더욱 소중했어요. 누비 이불을 거절당했던 그 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인정이 더욱 달콤했습니다. 라운지 앞 벤치에서 혼자 기다렸던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온기가 더욱 따뜻했어요. 춘심은 남편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당신 말대로 내 숨대로 살고 있어. 정말 행복해.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따뜻하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마치 잘했다고 이제야 제대로 살고 있다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춘심은 깊이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는 넓은 들판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었고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길 끝에는 더욱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72세 한춘심 할머니의 인생 리셋은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진정한 행복은 남의 시선이 아닌 자신의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리고 언제라도 새로운 시작은 가능하다는 것을. 춘심 할머니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용기를 줍니다. 체면 때문에 위축되어 있는 분들에게, 나이 때문에 포기하지 마세요. 관계 때문에 상처받고 있는 분들에게 춘심 할머니처럼 용기를 내어보세요. 경계를 설정하고 자신만의 길을 걸어보세요. 72세에도 새로운 인생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